그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이 이제 공정, 상식, 국익, 실용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 심사 지침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위가 그 경쟁 촉진을 해야 되고, 또 시장 경제 질서를 규율하는 규제 당국이지만 또 소비자 권익 증진과 편익 증대를 꾀해야 되는 소비자 당국이고, 그 이유로 소비자원이 공정위 산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소비자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없는지 좀 논의되지 못한 점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시장이 참 양면 시장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그 과제들을 많이 던져주고 있는데, 이런 그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 확대와 소비자 보호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그 토론회에서 이런 좋은 얘기들이 많이 오감으로 해서 이 경쟁의 문제와 소비자 후생의 문제를 플랫폼 시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한번 좋은 해답을 찾은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방이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그래서 가방이가 이 플랫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려봤고요. 평소에부터 윤창현 우리 위원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 또 우리 이성훈 교수님 평소에 여러 명성을 잘 듣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관련해서는 처음 플랫폼, 소비자 플랫폼이 출발할 때는 전부 다 소비자를 위한다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뭐 카카오든 네이버든. 그러나 진행되면서 보면은 전체가 자기 중심으로 흘러간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국가나 공정 이 차원에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규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최선이고 어느 것이 가장 양쪽을 더 양쪽의 관점을 고려해서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행복의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것이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여튼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나 대안을 주신다면 우리 윤창현 의원과 국회에서 국가 예산이나 제도로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단체는 한 8년간 소비자의 권익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에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 잣대를 꺼낸다고 하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소비자는 토론회장에서 소외되고 소비자의 편익은 고려되지 않은 규제들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내적 시각에서 플랫폼 사업을 규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돼서 소비자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주시면서 인사 말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공정위가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플랫폼 규제론이 있는데요. 이 실체를 보면 소비자 후생 기준 폐지, 이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언론이나 또는 공정위 발표 자료에는 이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규제론이라는 게 공정위가 독창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유럽연합하고 미국 이른바 뉴 브랜다이스 학파라는 데서 이제 주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을 보면 모두 다 소비자 후생 기준 폐지, 이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유럽 또는 미국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도 문제없다라고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플랫폼 규제론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그 비판은 모두가 이른바 그 플랫폼 이용 사업자 보호를 위해서 소비자 후생 기준을 폐지하는 건데,
그게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유럽과 미국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우리 한국에는 그렇게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위가 플랫폼 규제론 이거를 막 꺼낼 때마다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보면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규제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그 발표 자료에 제가 이제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해서 간단하게 이제 최근 언론 기사를 모아봤습니다. 그 발표 자료 이제 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공정위는 사실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이미 강력한 플랫폼 규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김상조 전 위원장이나 조성욱 전 위원장 둘 다 플랫폼 규제론 이거를 아주 강하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윤 정권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자율규제로 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카카오 화재 사건이 터지면서 공정위가 더더욱 강력하게 플랫폼을 규제하겠다, 이렇게 갑자기 방향이 급선회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정위의 논리는 카카오 화재 사건을 보면 이게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카카오 사건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카카오 화재 사건은 경쟁법상 독과점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서버 보관하고 관련한 그런 문제지 경쟁법상 독과점 이런 문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 화재 사건을 이용해서 공정위가 더욱 강력한 플랫폼 규제를 선언한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작업을 공정위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이제 그 5페이지를 보시면 중앙일보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카카오 등 독과점 문제 시정 제1과제로 삼겠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이미. 즉 카카오 화재 사건이 독과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냥 독과점 문제 시정하겠다면서 제1과제로 삼겠다, 이렇게 한 상태고요. 자료집 6페이지를 보시면 중앙일보 11월 29일자 사설에 칼럼에 이제 규제 만능주의에 빠진 공정위, 시장경제 우선 정부 원칙 잊었나라는 이제 칼럼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보시면 내일신문 12월 2일자 기사를에도 나와 있는데 되게 놀라운 것은 공정위가 플랫폼 독점규제법을 새로 따로 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공정거래법이 있는데 이 공정거래법 말고 플랫폼 규제용으로 새로운 공정거래법을 다시 만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이제 유럽하고 미국 최근 이제 어떤 트렌드를 추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규제론이 왜 나왔는지,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유럽에서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미국으로 퍼진 것입니다. 근데 이 배경에는 서구 유럽과 미국의 이른바 디지털 사회 민주주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하면 좀 너무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요즘 사회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말을 좀 순화시켜서 쓰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 미국 유럽 쪽에 보면 디지털 사회 민주주의라는 운동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8페이지에 보시면, 자료집 8페이지에 보시면, 어떻게 보냐,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미국의 구글, 애플, 그리고 아마존, 페이스북, 이거를 이제 4대 빅테크 또는 4대 거대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들 4개 그 거대 플랫폼이 디지털 자본주의 정점에 놓여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자료집 8페이지 그림과 똑같습니다. 제일 위에 플랫폼 자본주의 정점에 놓여 있는 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이거를 줄여서
좀 안 좋은 의미로 가파라고 줄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프랑스에서 만든 용어인데요. 이게 미국 문화 침략주의 이런 거하고도 또 동일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일반 그 그림에 보면 그래서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피라미드 그림 하단에 있는 것처럼 착취를 당하고 있다. 즉 가파라는 이 그 플랫폼 자본주의자들에 의해서 플랫폼 이용자들이 마치 그 영국 산업혁명기 그때 탄광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것처럼 착취당하고 있다. 이렇게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플랫폼 거대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파라는 4대 빅테크를 규제해야 된다. 이게 바로 플랫폼 규제론의 이제 그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파라는 용어, 이거는 프랑스 르몽드지에서 미국 문화 제국주의가 프랑스로 침략하고 있다. 가파, 페이스북, 프랑스인들도 다 사용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나쁜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그 플랫폼 디지털 사회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문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문헌은 100편이 넘게 있는데 이 10페이지에는 그냥 일부 그냥 문헌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뭐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죠. 플랫폼 캐피탈리즘. 그러니까 플랫폼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티라니 오브 빅테크. 그러니까 빅테크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규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과 빅테크는 전부 다 가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플랫폼 소셜리즘, 플랫폼 사회주의 이거를 직접 주창하는 문헌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좀 기피했는데 요즘은 좀 많이 드러내놓고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이러한 운동에서 사용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모노폴리, 데이터 독점 또는 미래 경쟁, 미래 혁신을 위해서 플랫폼을 규제해야 된다. 또는 뭐 경쟁자 보호를 위해서 경쟁자 보호를 통해서 자유 경쟁을 보호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경쟁법은 그냥 경쟁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 보호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서 자유 경쟁을 보호하려면 결국 경쟁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언어 도치 모순법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문지기 파워 이거를 규제해야 된다든지 지배력 전이를 규제해야 된다. 또는 뭐 검색 중립, 플랫폼 중립 또는 자사 우대 금지 이런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아주 폭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이런 용어 뒤에 이제 숨어 있는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캐치프레이즈의 공통점은 소비자 후생을 폐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비자 후생 기준을. 왜냐하면 거대 플랫폼 가파든 뭐든 경쟁법으로 규제를 하려면 소비자 후생의 어떤 피해를 초래했나 이게 증명되어야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사회 민주주의 여기에 따르면 그런 게 증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소비자 후생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혔다 이게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법으로 규제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회피하려고 그렇다면 아예 소비자 후생 기준 그거를 폐지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충하기 위한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뭐 데이터 독점이다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12페이지입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 국내 플랫폼 육성을 위해서 미국 가파를 아예 원천 금지를 했죠.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시장 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같은 이제 거대 플랫폼이 잘 육성이 됐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중국 소비자를 위한 게 아니고 중국 내 플랫폼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미국 플랫폼을 엄청나게 규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페이지에 보시면 유럽연합이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게 중국과 같은 정책입니다. 즉 유럽 플랫폼 육성을 위해서 미국 가파와 같은 거대 플랫폼을 억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페이지 이 그림을 보시면 2015년 영국 피낸셜 타임즈 기사 사파인데요. 이게 이제 구글이 유럽을 침략해 오고 있다. 그래서 유럽이 구글을 막아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카툰 그림입니다. 신문 기사에 나온.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유럽연합위원회가 경쟁당국이 유럽경쟁법을 실제로 그 미국 구글이나 애플 등 이제 가파를 규제하기 위해서 경쟁법을 규제법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구글이나 애플이 유럽에서 유럽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다. 뭐 이런 증거가 전혀 없는데 그냥 유럽 영내 플랫폼을 육성하기 위해서 구글하고 애플을 미리 억제시키겠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경쟁법을 그냥 뭐 다른 규제법이 없으니까 경쟁법을 규제법처럼 이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이 이제 가파라고 이제 되어 있죠. 이제 그 괴물의 이제 눈 4개 여기 이제 가파가 적혀 있는데요. 이 그 카툰이 뭔고 하니 그 미국 가파를 무찌를 수 있는 그 슈퍼 히어로가 유럽 플랫폼에서 이제 탄생을 하면 이제 펀드 자금을 많이 주겠다. 뭐 그런 이제 그 카툰을 풍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파를 대체할 유럽 플랫폼 육성을 위해서 유럽이 이제 100억 유로 이제 펀드를 조성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보시면 올해 2022년도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주도로 이른바 스케일업 유럽이라는 프로젝트를 발주시켰습니다. 이 내용이 뭔고 하니 이제 가파를 축출할 거대 플랫폼, 거대 유럽 플랫폼을 육성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플랫폼 규제 동향을 보면 뭐 소비자 후생을 뭐 침해하거나 또는 거대 플랫폼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해서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말 그대로 유럽 보호주의, 즉 유럽 플랫폼을 육성하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미국의 가파를 규제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6페이지에 보시면 그 목표가 시장 가치로 1000억 유로, 약 130조 원 규모의 유럽 플랫폼 대기업 10개를 2030년까지 육성시켜서 미국 가파를 축출하겠다. 이게 바로 유럽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사점은 가파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규제하겠다는 것이고, 그 유럽 플랫폼 육성을 위해서 미국 플랫폼을 축출하겠다는 것이죠. 즉 사실은 중국처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보시면 17페이지에 이른바 이제 뉴 브랜다이스 운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운동의 이제 핵심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경쟁법, 그 셔먼법의 법리가 소비자 후생 기준입니다. 즉 소비자 후생에 저해가 없으면 셔먼법이나 뭐 독점금지법 이걸로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이 법리를 소비자 후생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뉴 브랜다이스파 입장에서는 되게 못마땅한 거죠. 이런 소비자 후생 기준이. 왜냐하면 소비자 후생 기준 때문에 가파를 규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 후생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 브랜다이스 학파가 이제 주장하는 게 이 미국 연방 대법원 법리인 소비자 후생 기준 이거를 폐기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제 입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미국에서 민주당 주도로 여러 개의 가파 규제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전부 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뉴 브랜다이스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 하면 18페이지에 보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위에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연방 대법관을 여기만 브랜다이스라는 대법관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미국 민주주의와 대기업은 양립이 불가능하다. 즉
미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대기업을 억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1910년대, 이때 이제 10년대, 20년대 아주 옛날이죠. 거의 한 100년 전에 미국 연방 대법관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을 뉴 브랜다이스라고 이제 자칭하는 사람들이, 아까 그 디지털 사회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사회주의, 뭐 사회민주주의 이런 용어를 싫어하기 때문에 뉴 브랜다이스 이런 말을 그냥 갖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파 얘네들을 해체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반독점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혁명에 방해가 되는 소비자 후생 기준을 폐지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사실 미국 스스로를 자해하는 행위인데 이거를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이 정책을 채택을 했습니다. 대단히 좀 비판이 많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래서 19페이지 밑에 그림을 보시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리나 칸 위원장이 이제 임명이 됐죠. 이 사람도 이제 뉴 브랜다이스파인데 주장하는 바가 뭔고 하니 이제 뭐 가파 억제를 위해서 연방대법원 법률을 폐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뭐 여러 수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민주당 대선 주자급이라고 합니다. 위에 이제 그 클로부처 상원 의원이 있는데 이 상원 의원의 주도로 이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이 엄청나게 많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되면 미국하고 중국에 유리하게 되는 거죠.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1페이지 시사점을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지금 1900년대 초반 반대 기업 정서를 오늘날 가파에 투영시켜 가지고 이제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억제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미국의 지금 여러 규제 법안은 소비자 후생 기준을 채택한 연방대법원 법률을 폐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옛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유럽이 막 그 보호주의 입장에서 특히 이제 구글을 타켓으로 해서 막 그 경쟁법을 많이 적용을 했죠. 그때 바로 버락 오바마가 뭐라고 비판했냐면 유럽은 지금 보호주의에 빠져 있다. 아니 그 미국 구글이든 가파든 그냥 효율성 증진과 소비자 후생을 통한 뭐 그런 기업인데 유럽이 저런 규제를 하는 거는 보호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미국 민주당인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트럼프 바이든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가파를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가파 규제론 이런 쪽으로 이제 흐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이렇다 보니까 유럽이 마음대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옛날 같으면 왜 우리 미국 기업 뭐 합리적 근거 없이 제재하냐 뭐 그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22페이지에 위 상단 세계 100대 플랫폼 기업이 있는데 뭐 미국계 이제 제일 큽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그 오른쪽 상단에 텐센트, 알리바바 뭐 이렇게 있죠. 이게 뭐 중국입니다만, 그리고 동그라미 조금 더 큰 게 삼성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한국에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딱 3개가 있습니다. 물론 삼성도 뭐 갤럭시 폰 뭐 있는데 주로 좀 하드웨어 중심이지 플랫폼 중심이라고는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삼성도 플랫폼 기업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가파 규제론, 유럽의 또 가파 규제론, 이 두 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데 결국은 중국이 반사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페이지 마지막 문단에서 제가 쓴 것처럼 카카오 화재 사건, 이거는 독과점이나 경쟁법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정위가 금방 살펴본 유럽이나 미국의 해외 플랫폼 규제로를 추정해서 우리나라 네이버나 쿠팡 또는 뭐 카카오 기타 등등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업자들이 많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이거는 바로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을 자해하는 행위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뭐 소비자 후생 기준이 폐지되는 뭐 악영향은 뭐 너무 명약 관화하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 소개받은 영남대학교 신재한 교수입니다. 방금 전에 준열 교수님께서 플랫폼 규제의 어떤 국제적인 근거, 뭐 동향 등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그 부연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 왜 해외에서 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가 촉발되었느냐라고 하는 측면을 보시면 올해 5월 11일 기준 시가총액 세계 기업 순위를 보시면 제 1위가 사우디 아람코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위가 애플,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죠. 그 다음에 아마존, 그 다음에 테슬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람코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저 5월달이라고 하는 그 날짜가 중요한데 그때가 마침 그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저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람코만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특수 상황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아람코는 1위까지는 안 올라갔을 것이고 그거보다 밑에 보통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5위 정도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1, 2, 3, 4 등의 시가총액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정도 수준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뭐 좋게 말해서 가치가 높은 근데 뭐 어떻게 보면 힘이 센 기업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재밌는 것은 12위의 기업을 보시면 저 텐센트입니다. 앞에서 주진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 텐센트는 중국의 플랫폼 기업이고요. 그 중국의 플랫폼 기업이 시가총액이 저렇게 높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삼성전자라고 할 것인데 삼성전자는 이거보다 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당시에는 한 18위 정도 되는 정도 수준. 그 다음에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기업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에서 소위 말하는 가파 규제의 당위성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플랫폼 기업 규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큰 괴리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플랫폼은 사실은 뭐 우리가 보통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게 온라인 플랫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플랫폼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형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존재해왔고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는 신용카드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왜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이 최근에 있어서 굉장히 큰 논의의 대상이 됐느냐라고 하게 되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이랑 결합을 했기 때문에 이용자가 증가할 때 소요되는 뭐 한계 비용은 극도로 낮아지게 되고 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굉장히 앞에서도 보신 그 플랫폼 기업들이 뭐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소비자의 효용, 뭐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결국 소비자에게 플랫폼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뭐 효용을 주느냐 아니면은 반대의 네거티브한 영향을 주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의 효용을 굉장히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주죠. 해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관련 정보의 수집과 이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찾는 데 소요되는 탐색 및 정보 비용이 절감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음식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아주 옛날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동네에서 그 배포가 되는 그 맛집 리스트 같은 그런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찌라시 정도 수준의 몇 개 나와 있지도 않은 그런 맛집 리스트를 보고서 전화해가지고서 주문을 했는데, 지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플랫폼 그 음식을 중개해주는 중개 앱을 켜기만 하면 뭐 옛날 맛집 리스트보다 훨씬 많은 뭐 수백 개의 리스트 중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용이함이 있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굉장히 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사업자들 간에 이제 가격 경쟁이 유발이 돼서 가격이 인하가 돼서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진이 되는 측면, 그 다음 품질 수준되고, 당연히 평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물론 평가 시스템이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 부정적인 측면을 뭐 제거를 하게 되면 어떤 방법에서든지 제거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제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맛집 리스트라고 할 때 이제 그게 별이 몇 개냐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들 보게 되면 저품질 제품 시장 퇴출이 용이해지고 소비자의 직접적인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품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 진입장벽 완화에 의한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으로 품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 여건이나 취향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폭이 확대된다.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하는 어떤 장에 나서게 되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업자들이 이제 플랫폼 위에 드러나게 되고, 소비자는 자기의 형편에 맞추어서 뭐 품질,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나는 품질 이 높은 수준을 택하겠다, 아니면 나는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측면을 택하겠다, 이런 식의 소비자의 선택권이 대폭적으로 확대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온라인 플랫폼 특히 소비자의 효용을 굉장히 높인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앞에서도 설명이 나왔듯이 상당히 EU나 미국 쪽에서 혹은 중국에서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먼저 나타나게 됐죠. 근데 EU 쪽에서는 구글에 대해서 2017년, 18년, 19년 각각 다른 EU에 의해서 규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규제의 이제 이유가, 배경이 뭐냐라고 할 때 보면 구글이 EU에서 갖고 있는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그 검색 서비스를 이제 구글이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지배력을 확대를 시켰는데, 검색 서비스의 지배력이 EU에서는 90%가 넘습니다. 92% 정도의 압도적인 검색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2위 사업체가 한 5% 정도 되는 빙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빙이라고 하는 그런 검색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구글의 지배력이라고 하는 거, 한국에서는 사실은 검색 엔진의 지배력이 네이버가 뭐 그나마 조금 더 높은 형태, 한 40%, 50% 정도 사이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구글이 한 30% 내외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EU 쪽에서의 지배력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뭐 EU 쪽에서는 이 구글 사태를 계기로 해서 온라인 플랫폼 뭐 공정성, 투명성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그런 투명성 규칙이 여러 가지 뭐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전 고지 없는 영리적 이용자 계정 차단 또는 이용 약관 변경 금지, 특정 불공정 행위 금지, 순위나 특정 사업 관행에 대한 투명성 조치 의무라고 하는, 효과적인 분쟁 해결 조치 의무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기본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을 보시면
어쩌면 이런 내용들이 EU 쪽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법제 안에 수용되어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EU 쪽에서는 이런 법률들, 규정들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어쩌면 시급했었을지도 모르는데 따지고 보면 이런 내용들이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는 이미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EU는 그 밖에도 뭐 DMA, 뭐 DSA 해가지고서 법률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뭐 각자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뭐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를 부과하는 체계가 DMA이고 DSA는 사실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인종, 성별, 종교, 세대 등에 대한 발언이나 테러리즘 선전,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콘텐츠가 발견된 즉시 이를 삭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배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지하는 당연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입법 시도가 있었는데 뭐 넘어가도록 하겠고 뉴브랜다이즈 운동 같은 경우에 있어서 주진열 교수님께서 많이 잘 설명을 해 주었는데 그래서 소비자 후생 기준을 경쟁 과정 기준으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 뉴브랜다이즈 학파의 주장인데 이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 앞에서도 주진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소비자 후생 기준을 따르게 되면 사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뭐 가장 플랫폼 기업의 어떤 중심적인 폐해로 지적되는 기업은 아마존인데 아마존이 굉장히 낮은 가격에 물품을 공급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그렇게 커지게 된 배경에는 소비자들이 거기에서 물건을 사는 게 제일 자기한테 유리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 자기한테 유리한 측면에 있어서 소비자 효용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아마존의 힘을 제거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이제 정책 위반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효율성이 이렇게 큰데 왜 그 아마존을 규제하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될 때 소비자 효용보다는 아마존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소비자들은 후생을 좀 후퇴시켜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뉴브랜다이즈 스쿨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존의 미국의 경쟁법 이론을 상당히 뒤바꾸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5개의 종합 패키지 법안이 마련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시다시피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법이 굉장히 많이 입안이 됐었고, 지금도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심되는 법률안이 2021년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었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을 했었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의 법률안이 있었고 곽희정위 소속돼서 전혜숙 의원이 추진을 했었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가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인 법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적지 남용행위 심사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공정위 쪽에서는 12월 달에 이 심사 지침을 이제 완성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공정위에서 만들었었던 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들이 뭐냐면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필수기재 사항 규정, 표준계약서 제정 부급, 중개계약 내용 변경 시 사전 통지 의무 등등등 이제 이런 규정들을 담고 있는데 이 규정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 기존에 대규모 유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대규모 유통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온라인 플랫폼 법에 옮겨온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대규모 유통업법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대규모 유통업자, 즉 뭐 대형 마트나 백화점하고 그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하는 혹은 물품을 공급하는 그런 중소사업자와의 관계. 그래서 뭐 소위 쉽게 뭐 옛날 표현이긴 하지만 가불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쩌면 이제 뭐 1980년대, 90년대 해가지고서 백화점 혹은 대형마트하고 입점업체 혹은 납품업체 간에 있어서의 분쟁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규율하기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은 대규모 유통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온라인 플랫폼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 사업자들, 뭐 그걸 보통 또 납품업체, 입점업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행위가 온라인 플랫폼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행위로 그대로 이어졌느냐라고 하면 그런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시스템하고 대형마트 혹은 백화점이라고 하는 오프라인 유통 시스템하고는 차원이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규제 내용을 가지고서 그대로 요걸 갖다 붙일 수는 없는 내용이었었는데, 조금 성격이 다른 규정을 같은 항목에 붙이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아까 그 말씀드린 전해숙 의원 안 같은 경우에 있어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용은 앞에서 보신 공정위 안하고 크게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냥 규제 기관을 공정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방통위 혹은 뭐 이런 쪽을 할 것이냐, 이런 내용만 차이가 있을 뿐, 사실은 따지고 봤을 때 이용자 보호라고 하는, 뭐 제목은 이용자 보호이지만 소비자 보호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표제는 달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역시 이용자 보호하고는 그렇게 큰 접점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심사지침, 지금 심사지침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심사지침상 경쟁 제한 행위의 유형은 크게 보면 뭐 멀티호밍 제한이라든가 최대 요구, 자사우대, 끼어팔기라고 하는 네 가지의 중요한 행위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이제 문제시되는 부분은 이 자사우대라고 하는 이 행위 유형이 문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이버 쇼핑 사건이라고 해서 공정위에서 자사우대 사건을 규제를 했었던 사안이 있는데, 이 자사우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를 더 우대한다라고 하는, 타인보다 자기를 더 우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사우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차별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별 행위라고 했을 때 기존의 차별 행위 규제 근거는 나하고 남을 차별했었던 내용을 규제한 게 아니고, 나하고 거래하는 A라고 한 사업자하고 B라고 한 사업자를 다르게 구분을 했을 때 그걸 차별 행위라고 규제를 했었기 때문에, 과연 나하고 남을 차별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남게 되고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유통과 관련해서 옛날에는,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PB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유통이 되고 있고, 뭐 쉽게 얘기해서 이마트 가면 노브랜드 상품이 뭐 진열돼서 팔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규제 논의가 없었는데, 과연 유독 왜 온라인 쪽에서는 이런 자사 상품 무대라고 하는 것이 규제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론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PB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보면 제품의 품질은 기존의 다른 경쟁 상품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가격이라든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 소비자들한테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규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경쟁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소비자 후생에 있어서 후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이제 검색 서비스의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을 하다 보면 뭐 결국 검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찾는다거나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구글의 경우에 있어서도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EU 쪽에서 뭐 90% 넘는 지배력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런데 검색 서비스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검색에 있어서 결과를 제시를 할 때 어떻게 제시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는 이제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망중립성 개념을 차용을 해가지고서 검색 중립성,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차별을 하지 말고 그냥 검색 결과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검색 중립성이었는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검색 중립성을 실제로 적용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중립적인 검색 결과라고 하는 것이 결국 검색자의 의도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정렬 순서로 링크들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내가 맛집을 찾기 위해서 뭐 설렁탕이라고 했는데 뭐 검색 결과가 맨 설렁탕이 유리라든가 아니면 뭐 설렁탕, 내가 맛집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들만 쭉 보여주고, 맛집 검색은 결국 한 5페이지, 6페이지 후에 있는 리스트에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검색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이용자들한테 있게 되고, 또 그것이 결국은 온라인 플랫폼의 효용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또 이용자의 어떤 이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서비스와 관련한 중립성 논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서 이제 경쟁 규제를 하는 이제 내용들이 보통 뭐 인터넷 플랫폼이 결합 제공한다, 거래 거절을 한다, 배타 적금을 거래한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행위 유형들이 따지고 보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그게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는 측면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가치, 뭐 경쟁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이용자를 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하고 소비자 효용 혹은 여러 가지 경쟁의 촉진이라고 하는 양 가치를 형량을 해서 어느 쪽 가치가 더 큰가라고 하는 부분을 잘 따져봐야 된다. 그냥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는 좀 위험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플랫폼은 사실은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독점화된 시장이 아니고 그 자체가 스스로 커나간 시장이다. 커나간 근거는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효용을 주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을 하게 되고,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들이 많아지니까 또 그 인터넷 플랫폼에 물건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이 많아지고, 뭐 이런 소위 말하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엄청난 힘을 발휘를 해가지고서 자체적으로 인터넷 플랫폼이 성장을 하게 된 것이자, 그 다음에 서비스의 고착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구글이라고 하는 검색 서비스 업체가 뭐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우리 구글을 사용하는 시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그 전에는 다른 검색 엔진을 사용을 하다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다른 이제 2차 저차한 검색 엔진으로 옮겨갔고, 지금 현재로서는 구글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상당히 효용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네이버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고, 새로운 품질이 더 좋은 플랫폼이 나타난다. 혹은 배달의 민족이 상당히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더 좋은 플랫폼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플랫폼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고 동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을 딱 잘라서 내용을 보기보다는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규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저희 대학 도서관에 들어가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좀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했더니요. 주로 이제 경제법 연구라든지 소비자법 연구, 유통법 연구, 법학 연구 등의 논문이 나와 있는데 70여 편이더라고요. 저희 도서관에 전자검색으로 나와 있는 논문들이 또 남들 한계가 있으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연구가 지금 최근 5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아무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이제 제정하고자 하고 있고, 또 전자상거래법을 이제 전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그런 공정위와 또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한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결국은 학계에 그런 많은 관심을 촉발시킨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나선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온라인 거래가 전체 유통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 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48%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거의 반반씩 거래 형태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런 기존의 어떤 거래 구조 내지는 유통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이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언론에서도 이제 보도가 되고 있으면 이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그런 불공정 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이제 이용자는 이제 상품이나 용역의 이제 판매자하고 이제 그것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둘 다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이용자와 또 경쟁 중소 플랫폼들의 피해가 이제 확대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 이걸 규율할 수 있는 마땅한 법률이 없다. 근데 이제 판단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 관계를 이제 규율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여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이제 경쟁 관계, 두 번째가 이제 이용 사업자와의 거래 관계, 이거 구매자와의 거래 관계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 이게 이제 언론에서 이제 카카오니 네이버니 이런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자사 상품을 갖다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하고 이제 차별적으로 이제 대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매자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이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보기에는 이제 두 번째와 네 번째,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의 관계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의 경쟁 관계에 관한 보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제 소비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가 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제 심지영 교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하여튼 공정거래가 이러한 법안을 제정하고자 했지만 이것이 이제 여의치 않으니까 최근에 와서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이라는 것도 이제 제정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또 이제 기업 결합 심사 기준 같은 것을 이제 개정해서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예방적인 어떤 단기적인 그런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위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어떤 그 기업의 어떤 혁신 노력이라든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법안의 통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그 예규나 기준을 통해서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공정위의 이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하고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걸 그냥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기에는 아직은 학계나 업계에서의 어떤 그 동의를 얻기가 좀 어렵고, 오히려 이제 자율 규제 쪽을 강조하는 쪽으로 지금 학계에서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그 법안 제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양면 시장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용 사업자, 즉 판매자와 구매자, 즉 소비자의 관계만을 보더라도 상당히 그 어느 한쪽을 위하는 것이 다른 한쪽에는 비용으로 발생하는 그런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용 사업자, 즉 판매자에 대한 그 보호라고 하는 것이 반대로 이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 이제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소비자 쪽을 너무 이렇게 우리가 후생을 강조하다 보면은 소위 불공정 거래 행위를 통해서 이용 사업자가 얻게 되는 그런 불이익도 우리가 이제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어떤 그런 그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의 어떤 특징을 놓고 봤을 때 그 어찌됐건 어느 한쪽에서의 그런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여러 측면에서 이용자, 이용 사업자, 구매자, 더군다나 이제 개발자와 같은 그 보조자 또는 보완자들과의 관계도 다 봐야 되고요. 그래서 좀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이 보면 단기적으로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것, 소비자를 많이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세웁니다. 고착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죠. 또는 네트워크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인데 단기적으로 그런 그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가? 그런 그 시장 지배적 또는 독점적인 지위에 올라갔을 때 과연 플랫폼 기업들이 그런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이 플랫폼 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그 정부에 의한 외부 규제 또는 외부 지배가 이루어지기 전에 스스로 그런 그 자율규제 또는 자기지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학계와 공동으로 여러 가지 뭐 위원회 등을 구성을 해서 어떤 그 어떤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플랫폼의 어떤 올바른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즉 공동 지배 형태가 이제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발표한 논문에서 보면 이제 원리에 의한 규제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지켜져야 될 하나의 원리를 플랫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 결국은 어떤 그 정부의 외부 규제가 가지는 어떤 폐해를 방지하고 그런 규제에서 부당한 규제라는 그런 그 불이익을 받지 않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는 뭐 공정성이라든지 책임성, 투명성, 윤리 또는 뭐 의무 이런 것들이 원리 하나의 그 어떤 거래 관계에서 필요한 원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공정위가 지금 뭐 온라인 플랫폼 분야 관련해서 당장은 이제 어떤 그 고시나 기준을 통해서 이제 규제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좀 소프트한 레귤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온라인 플랫폼 정책과 신설하고 인원을 보강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무작정 그냥 규제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보도 자료를 보니까 자율 규제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자율 규제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공정거래위원회 또 이제 보면 이제 어느 한쪽만 보지 않겠다. 자기들이 소비자 후생 측면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규제 당국들에서 규제를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어떤 혁신이 부족하다, 뭐 그게 멈췄다, 혹은 뭐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고서만 어떻게 한다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플랫폼 시장들은 한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뭐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하나의 절대 강자는 절대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1등 사업자가 내년이 됐는데 갑자기 3등 사업자로 밀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불편이라고 하는 지점들, 그 다음에 정부의 비대칭이라고 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혁신을 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스타트업들에 대한 도전들은 계속되고 있고 소비자들은 이제 디지털 사회에서 정보 비대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언제든지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상당히 좀 일부러 적게 보시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까지 평가절하되고 있는 것이 좀 현실이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런저런 말씀들을 주셔서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제가 첨언을 좀 하자면 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왜 데이터 센터 화재가 갑자기 독과점 문제로 이어져 가지고서 규제에 대한 강공 베이스로 들어갔는지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이제 관련된 과를 신설하셨다라고 하는 보도들도 있는데 매일매일 보도 내용들을 보면은 그 정도가 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법에 대한 마련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좀 하시고 그에 대해서는 뭐 혁신이 조회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돌아가지고 말씀드리면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으면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이 버티고 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몇몇 아까 뭐 네이버 같은 경우가 조금 검색 시장에서 버틴다라고는 하지만 해외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 국내에 다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있는 토종 기업들 몇 개가 좀 버티고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영역들이 미처 못 들어올 뿐이지 그조차도 안 된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들어와 가지고 서비스를 하게 될 거고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아마 살아남지도 못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좀 전반적으로 좀 필요를 한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을 뿐입니다. 예, 이제 뭐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 관련해서는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제 소비자 후생 부분을 조금 덜 생각한 부분이 아닌가.
소비자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 격차 혹은 불편함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당국에서 너무 좀 섣불리 규제를 하는 게 아닌가. 언제든지 시장에 있어서의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들은 바뀔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또 나오는 얘기들 중에서 보면은 뭐 무료 서비스 무료 행사하는 거, 제가 한 20년 3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왜 최근에는 그게 안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항상 사이즈가 크다는 것만으로 규제를 하려고 접근을 하는 것도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워낙 이쪽 시장이 플럭추에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규제 틀 안에 넣어놨다가 갑자기 뭐 안 된다든지, 혹은 특허 사업자들이나 아니면 부가통신 사업자들이나 뭐 같은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고 규율을 한다든지 이런 시도들이 있어가지고 규제 당국에서도 규제를 하려고 하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실증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수범자들에 대해서도 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좀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경쟁 제한 효과라든지 이용자 후생 효과가, 그러니까 이용자 후생 증가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 형량도 지금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비자 후생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고려 자체도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서 규제 드라이브를 하고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아까도 이제 다른 교수님들 쭉 발제를 하시면서 나왔습니다만, 오프라인에서 PB 상품 개발해가지고 이제 노브랜드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다 사람들한테 너무나 크게 알려질 정도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 심재현 교수님께서도 뭐 지배적 전이나 차별행위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서 이제 PB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기여를 했다는 증거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소비자원에서도 그렇고 공정거래 그 자료들에서도 보면은 계속 확대되고 뭐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유독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 시장에만 들어오면은 다 문제가 되는 행위가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소비자들, 온라인에서 이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소비자 후생이 저에 대해도 괜찮다라고 뭐 혹시 이렇게 좀 자칫 잘못 읽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우려가 좀 되고 있고요. 뭐 항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좀 다르게 얘기를 하면서 야, 온라인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직 뭐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적절한 뭐 실증적인 혹은 제가 납득할 만한 자료들을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악한 정도의 그 앙케이트 수준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서만 말씀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들과 이제 해외 기업들 관련된 문제들 쭉 말씀을 드리면, 뭐 해외에서 언급됐던 기업들도 하나같이 이제 귀결되는 거는 그동안에 있어서의 어떤 정보 격차 해소, 불편함의 해소, 소비자들만 계속 바라보고 치열한 경쟁들, 국내외 기업을 망라하고서 계속 이루어져 왔다는 부분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EU에서는 뭐 자기네가 온라인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망도 제대로 안 깔, 투자도 안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빼놓고 나서 달리 돌아갔네 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뒤늦게 소위 가파라고 하는 그 네이밍을 통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랑 중국에서도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도 작년에 아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고 리나칸 공정위원장 들어서고 나서 얘기는 나왔지만 그 이후에 진전된 부분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들이 이전과 1년 전, 2년 전과는 다르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미국도 그러니까 소비자 후생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강공 드라이브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아까 텐센트 말씀을 하셨지만 텐센트, 알리바바, 뭐 바이두 등등 중국에 있는 소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기업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그 기업들을 국가 차원에서 띄웠지만 뭐 그 이후에는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억눌렀다가
지금 중국에 있어서의 경제 성장률이 이전 10년에 비해서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회복세를 보이기가 어렵다는 그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 공산당에서도 다시금 중국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조금 완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보인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제 이와 같은 상황들에 대한 좀 고려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좀 싶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본께서 이제 국내랑 해외를 뭐 제가 굳이 이렇게 막 나눠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코로나 저희 이제 백신이라든지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정부에서만 막 하려고 하다가 뭐 시스템 터지고 난리가 나가지고서 제대로 서비스 안 되고 했을 때 결국 손을 벌리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했던 거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부응을 해가지고 했었다는 점들은 다들 알고는 있지만, 그게 다 끝나고 나니 다시금 여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이루어지지 않긴 뭘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항상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거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내가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국어 선생님이나 영어 선생님은 너 왜 공부 안 해? 라고 하는 말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직면하고 있는 분들이 보시는 분야에서의 뭐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다른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있어서 조금 더 영향을 실든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폄하하기 위해서라고 할까요? 혹은 별도의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식의 접근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뭐 이제 미국이랑 뭐 중국의 상황들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서도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물가는 점점 높아지고 경제 상황은 뭐 10년 전 IMF 때나 아니면 그때에 준하는 상황 혹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 정도가 더 나빠진다고 하는 정도만 커진다 뿐이지 절대 나아진다라고 하는 전망은 보이지를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지갑은 닫히고 실질적인 주머니는 더 얄팍해지는 상황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소비자 후생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를 넘어설 만큼의 포화된 자영업자들이 있는 시장에서의 인위적인 부양을 위한 것보다는 소비자 후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플랫폼들의 노력, 그 다음에 그 치열한 경쟁 상황들에 대한 고려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회의 오기 전에 보도자료가 하나 또 떴더라고요. 그 한기정 위원장님이 어제 날짜로 뭐 21일 날 전체 회의에 이제 심사 지침을 상정을 하겠다라는 뉘앙스의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11월 30일 날 공정위는 해명자료에서 전반적인 업계 의견과 모든 시민단체 의견을 다 수렴해서 좀 진행하는 부분을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단독적으로 지금 21일 날 상정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업계와 이제 국민들 좀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부분이 좀 심심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5가지를 좀 집어서 무슨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저는 심사지침이 이번 현 정부의 그 자유규제 정부기조에 좀 반하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뭐 인수위 시절부터 민간 주도의 자유규제 및 자유규제 기구의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자유규제 기구에 관련된 논의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뭐 가불분과 소비자 분과 이렇게 등등등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정위는 10월 달에 발생한 판교 데이터 사건을 진행으로 해서 심사지침을 좀 강행하겠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보게 되면 주 교수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12월 1일 날 한기정 위원장은 이제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필요성을 검토하는 TF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이 과연 지금 현 정부의 규제 역파와 플랫폼 정부에 표방하는 정책 규제와 정말 부합하는 건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이 심사지침은 저는 사실 사법권과 그 입법권을 좀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아까도 그 주 교수님 심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플랫폼 자사우대 및 최대 후의 행위 유형들 이런 부분이 과연 지금 단순히 공정위 조사 결과 가지고만 하는 것인데 지금 아직 사법권에서 판단이 명확하게 쓰지도 않은 부분을 가지고 이건 정말 심사위침에 넣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사법권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던지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이런 부분이 지금 뭐 온라인 플랫폼이나 법률적 정의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걸 이제 심사위침에 넣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국회의 입법 권한을 좀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다시 한번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공정 행위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저는 일반적 이런 부분 심사위침에서 일반적 뭐 심사 원칙은 솔직히 뭐 저는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 그 행위 유형별 심사 기준 즉 멀티호밍 제한, 최대 배후 요구, 자사우대 그리고 끼어 팔기 이런 등의 그 정의가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시고요. 만약 이런 그 행위들이 명확하게 정의가 돼서 이게 심사위침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사실 뭐 대형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소 플랫폼들한테도 사실 이런 부분이 좀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좀 불가피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시장 획정이나 시장 지배력 판단 기준에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에 반영하는 수준으로만 담아야 될 것이지 그 이상의 뭐 구체적 행위를 적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사실 저는 그 전 세계적으로 아까도 뭐 두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빅테크 플랫폼의 한정화의 규제 강화를 논의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에도 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 좀 부분을 말씀하고 싶고 시장 지배적 지위조차 인정되지 않는 플랫폼 기업까지 적용 대상에 포괄할 수 있는 일반 불공정행위까지 규정하는 것은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것이 좀 과도한 규제다라고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런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저는 소비자 후생이 도태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로 이런 그 심사지침 제정은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온라인 플랫폼의 높은 생산성과 혁신성 그리고 그 혁신에 기반한 소비자 후생에 많은 좀 효용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그 공정이나 정부 부처 쪽에서 좀 고심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그 심사 지침을 통해서 사실 국내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계 자본들은 오히려 더 나갈 것이라고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외국인 투자가 축소되므로 인해서 국내 경제 회복이 더 밑에 좀 축소가 될 것이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그 훌륭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해외로 진출하는 선회에서 오히려 해외 시장에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반대가 돼서 국내 경제 시장은 좀 많이 축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두 교수님도 그렇고 토론자분들도 똑같은 동일한 부분에서 저도 또 동일한 기준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섣부른 규제는 시장 경제와 소비자 후생을 망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심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뭐 간단하게 좀 두 발제자 분들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주 교수님께는 제가 사실 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보게 되면은 여러 유럽과 중국은 뭐 가파의 즉 지금은 이제 가파가 아니라 갓마죠 메타로 변했기 때문에 간마에 대한 강력 규제와 산업의 육성에 힘쓰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다분히 이제 정치적 배경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지금 현재 가파라는 이 대기업들이 성장하는 수준에 있을 때 과연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혹시 연구하신 부분이나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 교수님께는 사실 이런 이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적용 범위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특성을 시장 획정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판단 기준에 이제 한정되어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용 범위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특성을 시장 획정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판단하는 기준에 한정하여 이런 부분을 만약에 이제 뭐 지침이나 이런 한다는 게 맞지 않냐는 제 의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리 교수님께서 고견을 한번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저는 행위 유형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약간 나라별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기타 등등 여러 나라들이 뭐 그 다양한
시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뭐 투자 자금 활성화도 있고 또 세제 혜택도 있고 그다음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창업 공간을 조성해 준다든지 또는 그 플랫폼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일단 우수한 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위해서 이제 그 교육 혁신 그거에 따른 교육 그 프로그램을 이제 뭐 새로 뭐 정부 차원에서 제시한다든지 등등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육성 진흥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에 있는 거는 이제 그 벤처 캐피털이죠. 그래서 미국 실리콘밸리에 그 벤처 캐피털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정부가 아예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벤처 캐피탈들이 워낙 물론 이제 뭐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스타트업 뭐 10개 투자해서 뭐 9개가 망하더라도 하나가 대박을 터뜨리면 그 스타트업에 투자한 벤처 캐피탈도 이제 엄청난 수익을 누리는 이제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라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벤처 캐피탈 그게 아주 활성화돼 있었기 때문에 가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온라인 플랫폼이 처음부터 큰 기업으로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뭐 가파 전부 다 창고에서 시작했죠. 창고에서 시작해서 단연간 엄청난 적자를 무릅쓰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적자를 버틸 수 있는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벤처 캐피털이 믿고 돈을 대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당연히 유럽은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주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유럽은 은행들이 아니 스타트업을 뭘 믿고 엄청난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느냐? 못 해준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가파와 같은 거대 플랫폼이 애당초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가서 창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유럽위원회가 이제 그 사실 번지수를 좀 잘못 찾은 거죠. 가파를 탓할 게 아니라 유럽 내에서는 왜 그 벤처 캐피털이 없나 이거를 좀 고민을 했어야 됐는데 그냥 가파 탓만 하고 있는 좀 그런 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나마 이제 유럽이 최근 약간 좀 눈을 새로 뜬 게 그러면 결국 그 온라인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육성이 필요한데 결국은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은행들하고 유럽 뭐 이런 쪽에 좀 다독거려가지고 좀 온라인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좀 돈 좀 잘 빌려줘라 이제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사업자적인 측면에 대한 시장이 다르고 소비자 이용과 관련된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지금 규제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 전부 다 그 경쟁과 관련된 사업자 관련 시장에 대한 규제만 논의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EU에서는 앞에서 잠깐 그 언급해드렸던 그 투명성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EU 그 특성상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되면 국내법 그 회원국들은 자신의 국내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독일에서 그 투명성 지침을 국내법화한 게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이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새롭게 올해 아마 5월 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그 법률에 넣었는데요.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 검색 서비스의 결과치를 제공을 할 때 그러면 뭘 가지고서 어떤 주요 변수를 가지고서 그 내용을 검색 결과를 제시를 했느냐라고 하는 그 주요 매개 변수에 대한 공개 의무를 규정을 했고 나머지 하나는 만약에 검색 플랫폼이 검색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 리스트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 리스트를 작성을 할 때 만약에 돈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를 해라라고 하는 두 개의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두 번째 의무 규정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거리가 없습니다. 뭐 당연히 그건 광고비를 받은 것이고 광고비를 받았으면 광고비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 소비자의 오인 유발을 방지를 해야 되는 측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이론이 없고, 이제 문제는 그 온라인 플랫폼에서 검색 결과를 제시할 때 그러면 뭘 가지고서 어떤 매개 변수를 가지고서 검색 결과를 제시를 했느냐라고 하는 그 공개 의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어떤 규정에서도 매개 변수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정의가 없고, 그럼 뭘 해야 되는지 사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몇 개를 공개를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고, 뭐 사실 따지고 보면 구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검색 결과를 제시하는데 매개 변수가 한 200개 넘게 있다고 하고, 그걸 계속해서 하루에도 뭐 굉장히 많이 바꾼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공개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그걸 공개를 한다고 한들 소비자가 그걸 본다고 한들 그거를 그 많은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크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뭐 입법은 됐지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제적으로 대항하는, 반대하는 흐름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그 큰 걸 가져야 되는데 왜 미국이 미제가 설치게 놔두느냐 하는 거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지금 그 규제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도 육성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를 깨우쳐주는 흐름인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미국의 뉴 브랜다이스 운동 같은 경우는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없는데 이게 왠지 굉장히 커지니까 지레 겁이 나가지고, 이 큰 거는 일을 저질러도 크게 저지르니까 뭐 좀 규제를 좀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전열은 가다듬었는데 내용은 아직 없는 거예요. 이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이거 우리도 이제 우리의 인터넷 온라인 플랫폼이 무슨 일을 저질렀죠, 지금? 판교 화재요? 그거는 왜 대안을,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고 했느냐는 건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거대 플랫폼의 횡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야말로 이걸 육성도 해야 되고 규제도 해야 되는데, 규제를 할 때는 무슨 큰 규제해야 할 이유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규제하겠다는 공감을 가지고 할 때는 해도 되겠지만, 정작 이 가파가 한창 활동을 한 미국에서조차 무엇을 규제해야 될지에 대해서 막연하게 나오니까 그냥 전통적인 그 소비자 후생주의는 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헤매는 상황인데, 그것을 입법해서 규제해야 된다고 나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아주 두 분 발제자께서 아주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제기해 주셨고, 세 분 토론자분들도 발제자 못지않게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제기하고 추진하고 있는 이 입법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그 법이 좀 잘 안 되게 좀 어떻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말 오늘 유용한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하셨습니다.